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수원 김현우 과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신의 정석 책을 바탕으로 개인 CSS 가계대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일반사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일반사항 중에서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계대출 취급 시에는 차주로부터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출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구에 요즘 가계자금 대출의 트렌드가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가계자금 대출 취급 시에는 차주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뭐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내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소득에 버금가는 대출이 있다고 하면 추가 대출을 받기에 힘들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지어 어떻게 되죠?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상당히 요즘 중요해졌다.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원칙의 이 문구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소득 증빙이 분명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주의 신용 및 자산 상태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증빙소득이 나오지 않는 가정주부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산은행의 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분의 신용 및 자산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무엇이다? 요즘 채무 상환 능력이 상당히 가계자금 대출의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자, 그 채무 상환 능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CSS 판정 결과 및 상품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신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 그건 아니죠. 신용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 자, 그리고 부산은행의 거래 실적, 그리고 과거에 거래를 했던 이런 데이터들, 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대출의 가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채무상환 능력 심사는 DTI 및 LTV 비율,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고정금리 대상 여부를 감안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LTV라는 축과 하나는 DTI라는 축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LTV만 만족이 되면 거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즉, 담보 가치만 되면 대출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담보 가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DTI가 점검이 되지 않으면, DTI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90% 이상 보통 어떤 형태로 대출이 나가죠? 분할 상환 대출의 형태, 할부 상환의 대출의 형태같이 원금을 갚아 나가는 형태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일시 상환 대출을 하게 되면 이 DTI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DTI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대출이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은 고객들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분할 상환이나 할부 상환과 같은 원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DTI 비율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DTI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제도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은 357 금리 안심 모기지론이 있는데 이 357 금리 안심 모기지론은 대출 전 기간을 고정금리로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고객께 요즘과 같이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357 금리 안심 모기지론과 같은 고정금리 혼합형 상품을 고객님께 권유를 해드리는 게 고객을 위해서 훨씬 좋은 상품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보유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두 건 초과 시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두 건 초과 시에는 비록 상품별 전결권에 따라서 영업점 전결이 된다 하더라도 영업점 전결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심사를 해주셔야 된다. 꼭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신의 심사를 한번 볼까요? 여신 신청 시 차주의 자격, 자금 용도의 적정성, 담보평가 및 취득, 법령 및 상위 규정, 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차주의 자격은 되는지, 채무 관계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선정을 했는지, 자, 자금 용도의 적정성, 요즘 이 자금 용도가 적정한지 안 한지 상당히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 평가 및 취득, 이 물건은 우리가 담보로 취득했을 때 어떤 하자 사항은 없는지,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인 하자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봐주셔야 되고, 또 요즘은 어떻죠? 이 가령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위 규정,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이런 각종 규정이나 규제를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우리 부실점 문서 공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잘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시다 하더라도 이 공문을 매일매일 좀 읽어주시는 습관을 꼭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차주 기준 10억 원을 초과한 가계대출 취급 시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실무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요것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나에 승인 신청을 받은 소감심사부는 자금 용도 등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영업점에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자,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 자금 용도.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올리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용도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을 때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신의 기간은 여신의 정서 1권, 여신 일반사항 및 여신 취급 시 점검사항 제1장 여신의 조건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상품별 여신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신을 공부하시면서 이 조건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신 일반 업무 지침, 여신 일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신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을 이기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의 주요 사항은 바로 상품별 업무 매뉴얼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별 업무 매뉴얼과 여신 일반 규정이 부딪힌다. 거의 대부분 상품별 규정이 이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고객에게 어떤 상품별 대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상품별 업무 매뉴얼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상품별 업무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사항은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여신 일반 업무 지침과 여신 일반 규정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들은 여신을 공부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보 유효가 범인의 당행 예적금, 신탁 수익권, 금융채권을 담보로 하는 여신은 해당 예금 등의 만기일까지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2장 개인 CSS에 의한 가계 여신 취급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개인 CSS라고 하시는데 이 개인 CSS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개인 CSS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께 이 새로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개인 CSS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매와 비소매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여신 지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소매와 비소매를 구분하는 일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신 고객을 소매와 비소매 고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무슨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을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별, 맞춤별 타겟 상품을 선정하지도 못할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수 서류, 심사 서류도 받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신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소매와 비소매를 구분하는 일이라. 자, 이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자, 소매는 뭐죠? 소매는 가계차주와 소차주로 나눕니다. 자, 가계차주는 뭐냐?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차주는 뭐냐? 자, 지점에 오시는 자영업자들이 모두 소차주입니다. 자, 소차주는 다시 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매 개인 기업으로 나눕니다. 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뭘까요? 또 소매 개인 기업은 뭘까요? 예, 소규모 자영업자는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 장부 대상 자영업자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회계가 상당히 간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라고도 하고요. 자, 소매 개인 기업은 뭐죠? 소매 개인 기업은 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소매 개인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분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니까 회계가 복잡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매 개인 기업은 복식 기장 사업자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자, 우리가 지점에 오시는 자영업자가 소규모 자영업자인지 소매 개인 기업인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 피칭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매 개인 기업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칭워드는 바로 사장님 재무제표 발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재무제표 발급하세요. 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재무제표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자, 이러면 소규모 자영업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장님 재무제표 발급하세요. 자, 물어보니까 나 재무제표 발급해요. 자, 그런데 사장님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자기가 재무제표를 적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를 이용하겠죠? 맞습니다. 바로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자, 재무제표를 발급하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가 있다. 소매 개인기업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칭 모드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매 개인기업을 구분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업무 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점주권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여성 옷을 파는 가게라든지 이런 규모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보시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대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남포동에 있는 이런 핸드폰 가게들 있죠. 우리 보통 핸드폰 가게의 연매출이 한 20억에서 30억을 기록하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소매 개인기업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매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매를 알았으면 개인 CSS는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소매 대상 고객을 다루는 시스템이 바로 개인 CSS입니다. 자, 여러분, 카드 고객을 다루는 시스템의 이름이 뭡니까? CRS죠. 소매 대상 고객 차주를 다루는 시스템은 바로 개인 CSS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께 개인 CSS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소매 대상 고객을 다루는 여신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하시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 CSS의 개념이 소매 대상 고객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소매는 그러면 뭘까요? 비소매. 자, 비소매를 저희가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소매란 건요, 창구에 오시는 모든 법인은 일단 비소매입니다. 창구에 오시는 모든 법인은 일단 비소매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과장님, 아까 지점에 오시는 자영업자는 모두 소호 차주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소호 차주니까 다 소매 대상 여신이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자, 자영업자 중에서도 총 자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거나, 자, 기업 익스포저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소매성 기업 여신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비소매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4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무조건 이 사람은 비소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매와 비소매의 어떤 업무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소매 여신이 더 위험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비소매 여신이 더 위험할 것 같으십니까? 비소매 여신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소매 여신이 조금 더 소매 여신보다는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소매 대상 여신은요,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신용평가라는 겁니다. 이 신용평가라는 것을 먼저 해서, 자, 이 차주가, 이 신청인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필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소매와 비소매의 가장 업무 프로세스상 차이는 바로 이 신용평가라는 절차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기업 익스포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려운 용어 같은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익스포저는 바로 대출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카드 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도 대출의 종류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카드 한도도 들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익스포저는 대출 한도 플러스 기업 카드 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 익스포저는 어떤 화면에서 볼 수 있느냐? 자, 네오비스 7531 여신 및 담보 현황에서 기업 익스포저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그 여신 및 담보 현황에 이러한 의미가 숨어져 있다. 예, 오늘 처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는 여신 및 담보 현황을 보실 때 이 기업 익스포저가 얼마인지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소매성 기업 여신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도 비소매로 분류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소매성 여신은 무엇이냐? 자, 은행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할인원과 지급보증과 수출입 관련 여신과 무역금융, B2B 기업 간 결제 여신은 자산이 얼마든, 매출액이 얼마든, 기업 대출 규모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비소매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매와 비소매의 차이, 그리고 비소매는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 자, 비소매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자, 모든 법인, 창구에 오시는 법인은 일단 모두 비소매다. 자, 그러니까 법인이 카드를 한 장 만들고자 해도, 자, 대출을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신용평가부터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총자산이 10억을 초과, 매출액 20억 초과, 기업 익스포저 5억 원 초과, 비소매성 기업 여신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4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뭐죠? 비소매로 분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소매니까 대출 심사하기 앞서서, 카드 발급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 신용평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8가지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 케이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수업을 잘 들으신 겁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30세 직장인인데 당행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네, 정답은 소매입니다. 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가계자금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계차주가 될 거고요. 가계차주는 소매차주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소매가 될 겁니다. 자, 분식점 운영 중인 간편장부 대상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기업대출이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간편장부 대상 자영업자의 다른 말이 무엇이었죠? 소규모 자영업자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소호차주였고 소호차주는 소매 대상이었습니다. 자, 3번 삼겹살집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총자산 2억, 연매출 5억, 기업대출 6억 원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비소매입니다. 왜 그렇죠? 자, 기업대출 6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익스포저가 5억 원을 초과하니까 자산이 얼마든 매출이 얼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4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무조건 비소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기업대출 익스포저 5억 원 넘어가니까 무조건 비소매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삼겹살집 운영 중인 자영업자인데 총자산 12억, 연매출 15억, 기업대출 3억 원 사용 중입니다.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비소매입니다. 총자산부터 처음 단계부터 하나 걸렸어요. 맞죠? 자, 무조건 이 사람은 총자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니까 비소매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총자산 1,000만 원, 매출액 0, 기업대출 0인 일반 법인업체가 와서 기업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일반 법인업체입니다. 일반 법인, 창구에 오시는 모든 법인은 일단 무조건 비소매입니다. 비소매가 맞습니다. 자, 6번 수산물 도매업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산이 5천, 매출이 2억, 기업 여신이 1억인데 이 기업 여신 1억 원의 성격이 수출입 관련, 외화 관련 여신이랍니다.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비소매죠. 비소매성 기업 여신을 보유한 업체는 자산이 얼마든, 매출이 얼마든, 기업 대출 규모가 얼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자, 무조건 비소매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자, 수산물 도매업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산이 5천이고 매출이 2억인데, 자, 기업 여신 1억이 뭐죠? 할인업 한도입니다. 할인업 한도는 아까 뭐였죠?
비소매성 기업 여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소매가 되겠죠. 자, 8번이요. 수산물 도매업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산이 5천, 매출이 2억입니다. 기업 여신이 4억 9천, 기업 카드가 2천만 원입니다. 이 업체는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자, 여러분들 기업 익스포저에는 기업 대출만 들어간다 했습니까? 아니죠. 뭐도 들어가죠? 기업 카드 한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기업 카드 한도까지 합치니까 이 사람의 익스포저는 5억 원에 초과합니다. 당연히 비소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개인 자영업자는 기업 카드도 만들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업 여신이 4억 9천이고 개인 신용카드가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소매인가요? 비소매인가요? 소매가 되겠죠. 자, 기업 익스포저에는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아니고 무슨 카드 한도? 기업 카드 한도가 들어간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가 8가지 케이스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번 비소매는 영원한 비소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자, 기업 대출을 6억 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 로또에 당첨이 돼서 5억 원을 다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1억 원밖에 안 남았죠. 자, 익스포저 상으로는 이 사람은 분명 소매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비소매로 배치되었던 고객은 이 대출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영원히 비소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죠? CRS 카드를 심사하실 때 어떤 에러를 주로 보십니까? 자, 고객 구분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으니 잘 보고 선택하십시오 라는 에러가 카드 발급하실 때마다 나올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비소매로 분류가 되면 영원히 비소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매와 비소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소매와 비소매를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인 CS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